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8월 16일 수요일입니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광복절이었습니다. 다들 대한민국이 그 정말 나쁜 일본한테 침략당해서 주권을 빼앗기고 억울하게 고통당하던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 때를 벗어나게 된 그 상황을 혹시 다들 즐기셨는지. 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했는데 이게 광복절 경축사인지 참 뭔지 잘 몰라가지고 좀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일본은 우리한테 잘못했다고 해야 되고 우리는 피해 국가로서 일본은 뭐 용서할 수 있겠죠. 우리가 피해 국가였으니까. 그래서 더 이제 건설적으로 나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원래 맞을 텐데 일본은 그냥 자기네 개인적으로 물론 제 개인적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자기네 신사에 가가지고 뭐 공양도 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전혀 반성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었고 우리 대통령도 뭐 자유, 뭐 연대 이런 것만 강조하고 과거사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고 국민들만 속상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아마도 대통령 또 부친 돌아가셔가지고 경황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하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고 최수근 상병 수사 관련 외압 의혹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김병주 의원께서는 이 군에 계셨던 장군님이시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한번 좀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특히 집단 항명, 뭐 수괴 뭐 이런 얘기 나왔다가 이제는 다 빼고 딱 그 한 명만 지금 타겟으로 삼는 것 같은데 그것이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메커니즘 또 그것이 의미하는 원하는 결과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촌철살인 최진무 교수 또 대담한 대담 2 시간에는 여러 정치 현안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뭐 또 여러분 기다리시던 로또보다 더 좋은 그런 추첨 시간이 있죠. 본격적인 방송에 들어가기 앞서서 통통몰과 함께하는 그런 통통 시사 인싸 퀴즈 보내드리겠습니다.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고 시사 인싸가 되는 그런 시간인데요. 특히 시사 인싸 퀴즈는 로또에 비하면 뭐 엄청나게 이 추첨 확률이 높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통통몰 회원 가입 후에 고객센터 문의하기 위해 퀴즈 정답 올려주시면 되고요. 당일 11시까지 답을 남겨주신 분들 중 총 2분을 뽑아서 통통생활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뉴스마트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18일에 미국 대통령 별장인 이곳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곳은 영국의 처칠 수상, 구소련의 후르조프 서기장 등이 다녀간 역사적 회담 장소라고 하죠. 대통령실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외국 정상을 이곳에 부르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크게 볼 것인지는 좀 의문입니다만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외국 정상을 불렀다. 이곳으로. 이거 의미가 있는 거다. 어쨌든 초청하는 곳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고 가면 될 것 같죠? 자,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바로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번에는 주관식 아닙니다. 객관식입니다. 1번 캠프 바이든, 2번 캠프 날리면, 3번 캠프 카르텔, 4번 캠프 데이비드. 너무 쉽죠? 다시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미국 대통령의 별장입니다. 영국의 처칠, 그다음에 구소련의 후르조프 서기장 등이 다녀간 역사적 회담 장소인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를 일로 부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아주 기뻐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이곳은 어디입니까? 1번 캠프 바이든, 2번 캠프 날리면, 3번 캠프 카르텔, 4번 캠프 데이비드. 정답 아시는 분들 통통몰 회원 가입하신 뒤에요. 11시 전까지 정답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추첨을 통해서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서론이 길었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이진아 기자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들이 엄선해서 뉴스를 골라서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팩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진하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제와 같은 그런 공휴일, 빨간 날 이런 날은 사실은 방송을 안 하는데요. 다른 방송은 하죠.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뉴스토마토 보러 왔는데 안 계셔서 섭섭했어요.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어제 저희 방송 쉬었는데 찾아와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마음 그리고 미안하다는 마음 같이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 고맙고 미안한 마음 같이 담아서 오늘 또 뉴스픽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진아 기자가 찾아온 첫 번째 이슈 뉴스는 뭘까요? 네, 어제 광복절 축사에서 과거사 언급 없었던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사 언급이 없이 한미동맹과 유엔 사령부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셔틀 외교를 재개한 일본에 대해서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 평화와 번영을 함께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일본을 언급한 것은 한일을 포함해 총 5차례였지만 과거사에 대한 내용이 아닌 유엔 사령부 관련 역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가 78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이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말 무고한 우리나라 영토를 일본이 자기네 나라 영토를 확장한다는 이유로 와서 짓밟고 간 거잖아요. 말하자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러다가 그것은 옳지 않다. 너네들이 그 세계적으로 전쟁 일으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옳지 않다라고 해서 연합군으로부터 공격받고 항복해버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앞으로 이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피해 당사국에게 사죄하고 보상해주고 이게 이제 기본이고 해마다 이런 나쁜 짓을 다시 한번 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해국은 가해국대로 계속해서 사과하고 또 미래지향적 관계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피해국은 피해국대로 앞으로 이런 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또 같이 건설적 방향으로 나가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의 전제는 전부 다 과거에 했던 행동은 정말 잘못이었습니다. 이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반성의 얘기가 한 개도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기시다는 이제 앞으로 전쟁 안 합니다. 이런 말은 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게다가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냥 과거 얘기는 하나도 없고 우리는 일본하고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다. 이런 얘기만 하면서 그냥 면죄부를 싹싹 주고 있단 말이죠. 이거 너무 섭섭한 말 아닙니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시다 총리는 어제 그 A급 전범이 있는 그 신사참배를 했고요. 근데 윤 대통령은 이제 일본과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북핵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일본이 함께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역할을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거사의 이제 보수 정권으로 불리는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 그 전직 대통령들의 그런 축사에서는 일본에 대한 과거사가 언급이 없었는지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네, 이명박 씨는 지난 2012년도에 일본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자 체계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이며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할 중요한 동반자인데 그러나 우리는 일본과 과거사에 얽힌 사슬이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지체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일본군 위안부의 피해자 얘기도 언급을 했습니다. 네. 또 2014년도 박근혜 씨는 정부는 일본 지도자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해 왔고 특히 군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해 왔다. 이런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때 한일 관계가 건실하게 발전할 것이며 일본 정부도 후손들에게 떳떳하고 바른 길로 갈 것이라고 이제 생각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씨나 박근혜 씨 같은 전직 대통령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보수적이고 친일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과거에 대한 건들은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하고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부가 지난번에 위안부 할머니들이나 아니면은 그 강제노동 피해자들에 대해서 제3자 변제안을 마련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피해자들, 우리 받기 싫다 그러니까는 그거를 그냥 피해자들이 받거나 말거나 공탁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공탁한다고 법원에 내니까 피해자들이 싫다고 의사를 밝히니까 법원에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이제 그 공탁 공무원들이 못 받습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법원에다가 다시 또 한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법원에서도 안 됩니다라고 판사님들이 또 안 받아줬대요. 그러니까 그게 또 기사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이 국민들이 생각하고 다르게 이 정부는 자꾸 돌아가는 것 같아서 매우 기분이 나빴었고, 지금 본질이 뭔지를 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고, 특히 국민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이게 저는 가장 좀 슬펐습니다. 자유를 27번을 외치고 공산 전체주의, 뭐 공산이라는 말을 8번 외쳤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직도 뭐 공산주의에 뭐 맹종하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나 봐요, 대통령은. 네. 자, 이 자유 27번, 공산 8번, 이거 무슨 말입니까? 네, 윤 대통령이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시키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분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 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광복절 축사에서 조금 나오기 어색한 단어인 공산이란 단어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또 독특하게 좀 봤던 단어들은 카르텔, 이런 킬러, 이런 단어들도 언급해서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어제도 또 했다는 거예요. 네. 광복절 축사에서. 네. 약간 국무회의처럼 이제 킬러 뭐 건설업자들 이런 얘기들도 하면서 킬러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는 극우 유튜버의 독백과 다름이 없다. 그러면서 유튜브 좀 그만 봐라.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사실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 부친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인들이 많이 가서 조문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조문을 했고 집행부들이 가서 인사를 했는데 뭐 대통령하고 서로 뭐 인사를 나누거나 말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극우 유튜버들이 포진해 있다가 이재명 대표에게 뭐 전과 사범인 사람이 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또 막 아주 극단적인 말을 하고 욕을 하면서 정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대통령을 정말 좋아하고 대통령이 이 나라를 잘 다스린다고 생각하면 그 대통령의 부친이 돌아가신 그 자리는 경건하게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존중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조문을 하러 온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또 욕을 보이고 욕설하고 그런 행동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동일까?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어쨌든 정쟁은 정쟁이고 망인에 대한 혹은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비는 거는 또 별개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좀 예의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자, 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번에 또 문제가 됐던 게 사면이에요. 대통령 사면. 네. 사면권. 네. 저희가 어제 방송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언급을 해드리는데요. 광복절 특사 이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경제인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어서 오늘은 좀 경제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정부가 이제 지난해 주요 경제인의 경우 작년에 특사 때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4명을 사면했는데요. 올해는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박창구 금호석유 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강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등 12명을 사면 리스크 이름에 올렸습니다. 네. 네, 정부는 늘어난 경제인 사면에 대해서 경제 살리기 일환이라고 했지만 이번에 사면된 경제인들은 대부분 개인 비리나 그런 걸로 처벌받아서 기업의 이미지를 오히려 실추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종근당 이장한 회장은 자신의 차를 모는 운전기사를 향해 갑질, 상습 폭언을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는 수백억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뭐 130억이 넘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창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도 있습니다. 네, 또 태강그룹 같은 이번에 경제 살리기의 일환이라면서 이야기했던 게 올해 초에 태강그룹에서 지금 태강그룹이 현재 한 7,000명 정도 고용을 하고 있는 걸로 네. 알려졌거든요. 근데 이제 태강그룹에서 이제 약간의 그 사면을 노린 것이 아니냐라면서 시민단체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태강그룹이 올해부터 장기적으로 해서 7,000명 정도를 고용하겠다, 새롭게 고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상 좀 하나의 그룹을 다시 만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부영 이중근 회장은 지난번에 자기네 동네에 있는 뭐 동창들이라던가 동네 사람들한테 돈을 많게는 1억, 적게는 몇천만 원씩 투척했다 그래서 또 한번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사면 복권되는 사람의 명단에 들어간 걸 보니까 혹시 이걸 노리고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시민단체에서도 그러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 밖에 논란이 된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군 관계자 6명이 사면됐는데 이들은 과거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계엄령 문건 은폐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인물들입니다. 그렇죠.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사회 통합을 위한 사면이라고 했는데 사실 광복절 특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나라의 통합 이런 거를 위해서 여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고 합의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좀 너무나 치우친 사면이 아니었나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 사면에 여기 박근혜 전 대통령 라인 한 명도 없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면이라고 하는 거는 통합 차원에서 사실은 대통령이 아무 근거도 없이 사법부의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치적으로 해주는 게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거든요. 그러면 좀 통합 이런 측면에서 많이 행사를 하게 마련인데 박근혜 라인 하나도 안 해주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런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제사범들을 풀어줬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제사범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진아 기자도 말했지만 얘기되고 있는 그분들은 개인 비리가 너무너무 심한 사람들이었고 사실 그분들을 풀어준다고 해서 경제가 살리러 나가고 말고 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죠. 이런 식으로 논리를 따지자면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절도에 저질렀던 사람들 풀어주게 되면 뭐 치안을 살리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그냥 웃어 넘길 만한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말하자면. 게다가 여기 지금 강서구청장 김태우 씨 이번에 왜 이 사람을 사면해 주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은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사면해 주고 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네. 가석방 해주는데 원래 70% 이상 정도 가석방 그 형기를 맞춰야지 해주는 게 기본인데 이 사람 50%밖에 안 했는데도 가석방을 막 해줘요. 자기네 마음대로 해준다는 거잖아요. 김태훈이 그러니까 본인이 나 이제 명예를 좀 회복했다. 나 사실은 공익제보자인데 법원에서 나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서 나를 망신 주더니 이제 나는 정치적 탄압에서 벗어났다. 이런 말 하고 다니면서 나 다시 그 강서구청에 나가겠다 이러잖아요. 본인 때문에 지금 40억 들여가지고 다시 강서구청장을 뽑기로 했는데 본인이 거기에 다시 나간다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대통령 사면권도 적당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원래 그동안에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 특별하게 비난은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 건 너무 심했다.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진아 기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정말 너무 잘했어. 예를 들어 1,500을 들어야 돼. 네, 여러분은 지금 노영의 뉴스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7월 19일 폭우에 실종된 사람들을 수색하다가 순직한 고 최수근 상병, 최 상병의 죽음을 규명하기 위해서 수사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군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누가 잘못했는지 명단 적고 이거 검찰에 넘겨서 제대로 수사하라.
여기까지 좀 정리는 그 당시에 됐었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 다음날 이첩해가지고 하기로 했었었는데 다 이렇게 결제도 받고 갑자기 누구를 빼라, 누구는 뭐 아니다 이런 얘기가 불거지면서 보류 이게 뜨면서 지금 이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최상병의 죽음과 관련된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에 지금 너무 이상한 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우리 또 대한민국의 장군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일 잘하시는 우리 김병주 의원님하고 한번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짜 귀하게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주불리 김병주입니다. 네. 네. 요즘 바쁘신데 어떻게 저희가 모셔서 네, 괜찮습니까? 예. 네, 어떻게 지금 뭐 지역구 가시려고 하는 곳에서는 잘 하고 계십니까? 네, 남양주 을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남양주 을. 네. 남양주 을은 어디가 남양주? 진접 별내 오남 지역입니다. 진접 별내 오남 지역으로서 네. 서울에 제 가까이 서울에서 있는 가깝고. 데고 가장 발전하고 있는 지금 도시입니다. 그러네. 그리고 젊고.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같이 추진력 있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사실 그 주민들도 우리 지역구에 일 열심히 하고 올바른 생각 가지시고 추진력 좋은 분이 오면은 우리 지역구가 발전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 와주시기를 항상 기대를 하고 있죠. 네. 예.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에 앞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네.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어제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그에 대한 얘기 간단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 왔습니다.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 방식입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어제가 광복절 경축사였는데요. 경축사 내용이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이 활개치고 있다. 전체주의 세력이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하고 있다. 이게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 방식이다.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고 있다.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도대체가 광복절 경축사 하는데 네.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전혀 안 맞죠. 저도 어저께 경축사를 들으면서 네. 경악하고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광복절 경축사가 아니라 6.25 전쟁 기념일 기념사 같았어요. 6.25 예, 전쟁에 맞아요. 관계된 경축사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광복절 과거 일제 강점기 때 우리가 고통받았던 역사를 되새기고 네. 그때 또 광복을 이루기 위한 독립투사들의 활동, 희생, 예. 네, 희생 이런 거에 대한 감사와 그런 뜻을 기리면서 그 우리에게 그 고통을 줬던 일본에 대해서 사과하고 사죄하도록 요구를 해야 되고 그렇죠. 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강제징용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그분들을 대표해서 대통령이 목소리가 나고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 것인데 마치 일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자유를 공유하는 하고 뭐 파트너국이라고 지켜 세우면서 진작 우리 국민을 편매하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민주운동가라든가 진보운동가 여러 운동가들을 공산주의 전체 세력화 하면서 갈라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복절에는 이런 또 통합의 메시지가 가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을 마치 일부를 공산주의 세력화 이렇게 해서 갈라치기 하고 이런 것은 아주 부적절한 그것이죠. 실제 이런 것들은 일회성이 아니라서 더 큰 문제입니다. 네. 지난번에 윤 대통령께서
총연맹에서 얘기했던 메시지나 지금 메시지가 같고 또 정부 관계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어떻고 이런 메시지를 많이 내잖아요. 한 4, 50년 전의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사실 광복절에 광복절다운 메시지를 내기를 원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는 굴종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국민들도 이것을 들으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또 황당하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광복절도 그렇고 올해 광복절도 그렇고 근데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심해진 것 같은데 네. 광복절다운 축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국민들 속에 빨갱이가 들어있다. 네. 그냥 솔직히 좀 거칠게 표현하면. 그렇죠. 그리고 니네는 민주주의 운동을 한답시고 빨갱이로 이 나라를 먹으려고 하는 거다. 뭐 네. 이런 취지로 국민들을 색깔 전쟁을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우리 국민을 자꾸 분열시키고 네. 자꾸 갈라치기 하고 근데 대통령은 원래 통합의 아이콘이어야지 이렇게 분열시키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할 것인가 이해가 안 가요. 하는가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면도 있지 않나 생각이 아무리 들어요. 그래도 그렇지 세상에. 네. 진보 보수를 결집시키기 위해서 마치 태극기 부대에서 얘기하는 메시지를 대통령이 내고 있으니 네. 너무나 한심한 것이죠. 지금 대통령이 해야 될 것은 국민을 통합시키고 그럼요. 하나로 만들고 비전 아래에 뭉치게 하고 과거 아픈 경험이 있는 우리 국민들을 상처를 쓰다듬어 주면서 대변해 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본에 대해서는 완전히 굴종적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참 너무나 어이없는 것이죠. 네. 한참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광복절 특사 명단 보셨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특사 명단 보면서 아유 경제인들 뭐 해줄 줄 알긴 알았습니다만은 김태우 씨가 진짜 이상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대법원에서 다 인정이 돼서 네. 3개월 동안 지금 형을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을 특사로 빼줬단 말이죠. 네. 이거 무슨 메시지입니까? 글쎄요. 이해가 안 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네, 가는 네. 메시지도 이번 특사 중에서도 보면은 김태호 전 강서구청장의 특사 풀어준 이것은 사면 이렇게 준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헌법을 무시하고 사법 체계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전처사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사법부에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판결을 불과 3개월 전에 했는데 그러니까요. 3개월도 안 돼서 사면을 해준다는 것은 사법부의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대통령은 물론 고유 권한이 사법권이 사면에 대한 권한이 대통령 권한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해야 되는데 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마치 옛날 왕처럼 이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야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이런 처사이고요. 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태도도 문제라고 봐요. 맞아요. 이렇게 사면됐으면은 조신하게 좀 건신하는 자세로 있어야 되는데 또 재보궐선거에 나오겠다느니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자신의 그 원인 때문에 재보궐선거를 하게 되고 또 많은 예산이 더 가는데 이렇게 마치 다시 재도전하겠다는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분들의 사고방식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되게 난감해할 것 같아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그렇죠.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분야고요. 그래서 이번 이러한 사면을 보면서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은 사면을 너무 남발하고 있다. 사법권을 무시하고 있다.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사법 체계뿐만 아니라 입법권은 국회까지 지금 무시해서 네. 우리의 국가 체계를 흔드는 것 같아요.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하면은 거부권 행사하고 대법원에 판결을 하면은 사면시켜 줘 버리고 네. 완전 무소불위의 권력을 유지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과거 진보 보수 정부 어느
정부의 대통령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우려되는 지점이죠. 네. 그러니까 입법권이 국회에 있는데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지도 않고 시행령으로 막 법처럼 만들어 버리지를 않나. 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났는데도 막 2개월, 3개월만 지나면 전부 다 사면 복권을 시켜주질 않나. 그 김태호 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까? 네. 그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 유죄가 확정된 지 불과 2개월 만에 네. 사면시켜줘가지고 그 2022년 12월 말에 그 발표하고 2022년 1월에 신년에 다 풀어줬잖아요. 네. 그리고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딸 채용 비리를 유죄가 확정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면 복권 시켜줬었고 또 뭐 이명박 전 대통령 17년 확정된 사람도 뭐 금방 아주 그냥 다 풀어서 그렇죠. 버렸었고 이외에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슨 뭐 통합이라던가 뭐 그럴듯한 뭐 반성이라든가 뭐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냥 본인을 위해서 뭔가 충성을 외쳐줄 만한 사람, 내지는 내가 쓰기 편한 사람, 요게 기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저는 행동이 가장 있습니다. 큰 문제가 우리나라의 골격이 삼권 분립 체계지 않습니까? 네. 입법, 사법, 행정을 분리하고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국가가 균형 발전하게 돼 있는 것인데 그렇죠.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삼권 분립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사법권의 이러한 판결도 대법원 판결조차도 예를 들면은 사면권으로 그냥 훼손하고 있고 입법권인 국회의 법안 발의도 거부권 행사로 밥 먹듯이 하면서 거부하고 있고 그래서 삼권 분립이 흔들리고 있는 이런 지경까지 오고 있는 것이죠. 아 진짜 대통령의 그런 그 고매하고 높으신 뜻을 저 같은 범인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좀 열심히 이것저것 들여다보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알아보고 싶었으나 네.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지경에 있긴 합니다만 저 말고 다른 분들도 이해를 많이 못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냥 그나마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해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네, 말씀이라도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제 저희 의원님 모신 본격적인 이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이제 논란이 지금 엄청나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최수근 상병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전부 다 속상해했었었고, 네. 왜 도대체 아니 군대에서 어떻게 지휘를 했길래 이렇게 아까운 목숨을 생태 같은 목숨을 죽게 만들었느냐. 여기 책임질 사람 빨리 좀 책임지고 좀 제대로 좀 해봐라. 사실 이게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라는 취지였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 수사를 총괄하기로 했던 박정훈 대령. 네. 네, 제가 보기엔 열심히 한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이 사건 이렇게 보고도 다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려는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사건을 축소한다, 뭐, 책임질 사람들의 숫자를 조금 빼라, 특히 특정인 누구누구는 안 한 걸로 해달라, 뭐, 이런 외압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국기문란 사건이고 국기문란? 네, 그 군 지휘체제나 군기강이 문란한 사건이라고 보죠. 지금까지 저는 40여년 군대 생활 하는 동안엔 이렇게 군 지휘체계가 흔들리고 군기강이 문란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사실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해병대 수사단에서는 규정과 법 테두리 내에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경찰의 이첩을 규정에 맞게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국방부와 국가안보실이 나서서 마치 항명죄로 이렇게 뒤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항명이냐 국방부의 직권남용이냐 네. 이러한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 진짜로 어이없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조사해 보면은 저는 해병대 수사단은 아주 철저히 수사를 했다고 봐요. 그리고 법과 규정에 따라서 경찰에 잘 이첩을 했고 국방부가 오히려 이것을 직권남용이나 수사방해 또는 외유, 외압 이런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모든 사법권을 군 내에서는 군이 갖고 다 행사를 했어요. 수사에서부터 재판까지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이 나면서 국민의 신뢰를 못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3대 범죄에 관계된 것은 군에서 하지 말고 경찰에 이첩을 해서 해라 하고 법이 바뀐 겁니다. 그 3대 범죄 중에 하나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이첩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이첩한 것이 항명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첩하기 전에 그냥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장관의 결재를 받고 해군 총장, 상급자인 해병대 사령관 다 결재를 받고 문서로 했던 사항이고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조차도 문서로 없었고 말로 애매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난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첩하지 말아라는 것을 예를 든다면은 말하고 문서 한 장이면 공문으로 차라리. 모든 것이 해결됐을 문제인데 왜 이렇게 문제를 크게 키웠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 네. 수사단의 단장이 박정훈 대령입니다. 네. 박정훈 대령이 이제 보고서까지 다 만들었고 국방부다 보고도 했었었고, 네. 누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다 정리해가지고 내일 기자회견 하겠다라고 네. 이제 오케이가 다 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기자회견 하고 그다음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제 넘긴다, 이첩시킨다라는 것까지 네. 다 이제 결재를 받은 거였습니다. 네. 그렇죠? 원래 그게 결재 라인이 맞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갑자기 그거를 못하게 막았어요. 근데 네. 막게 된 것이 신범철 차관이 문자를 3번 보냈다는 겁니다. 네. 문자를 3번 보내면서 그러지 말아라. 이거 여기서 누구누구는 빼라. 특히 혐의자 및 혐의 사실을 빼라. 죄명을 빼라. 해병대는 왜 말을 하면 안 듣느냐. 뭐 이런 내용으로 문자가 와서 그들이 그동안 수사했던 내용을 전부 다 뒤집어 엎어버렸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면 해병대 수사단장을 비롯한 수사단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렇죠. 명쾌한 지시가 아니니까. 네. 지금 조금 더 사건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사실 최수근 상병 같은 경우는 19일 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어요. 네. 19일 날. 그리고 나서 해병대 수사단에서 초동 수사를 했고 28일 정도의 수사를 마친 것 같아요.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한테 1차 보고를 하고 29일 날 유가족을 찾아뵙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에는 8명이 가실치사 혐의가 가실치사, 있다. 네, 그래서 네. 경찰에 넘기려고 하고 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유가족께서도 대단히 철저히 수사를 한 것 같다는 반응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사단장까지 이렇게 조사했을 줄은 몰랐다라는 반응이었다고 그렇죠. 해요. 그리고 나서 임성군 네, 예. 사단장. 네, 그리고 나서 30일 날 이제 오전에 해군 총장을 보고하고 오후에 수사단이 장관을 찾아가서 해병대 사령관하고 보고를 해서 서면으로 이첩하겠다는 것까지 결재를 맡은 겁니다. 네. 그리고 31일 날 이제 국회에도 보고하고 언론 브리핑을 하고 이첩을 8월 2일 날 하려는 네. 프로세스로 갔는데 이것이 그대로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렇죠, 겁니다. 그럼 그렇죠. 오히려 군이 철저한 조사를 했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네네. 갑자기 31일 날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고 국회 보고도 취소됐어요. 네. 저한테도 보고 오기로 돼 있었는데 한 2시간 만에 취소가 돼서 이게 어떤 일이냐,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냐, 이런 적은 없어요. 예전에 거의 없습니다. 장관이 서면 결재까지 다 한 것인데 그래 보니까 그 전날 30일 날 저녁에 그 국가안보실에서 윤 대통령의 국가안보실이죠. 안보실에서 장관께 보고한 자료를 좀 보내달라 한 거예요. 장관께 보고한 자료는 수사에 관계된 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해병대 수사단장은 그건 안 됩니다. 수사 기록이 있기 때문에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국방부하고 해병대 사령관한테 국가안보실에서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정 안 되면 내일 언론에 브리핑하는 자료라도 보내라. 언론 브리핑 자료가 2-3페이지 되는데 거기도 계략적인 내용이 네네. 나와요. 그걸 국가안보실에 보고한 이후에 상황이 급변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은 그때부터 국방부가 아마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장관 결재한 건데 어디선가 뭐 다른 의견이 있었겠죠. 그때부터 이제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를 해서 뭐 보류를 지시했다는데 그거 플러스라고 봐요. 그리고 하고
해병대 부사령관을 불러서 또 설명을 하고 장관은 2번 하고 해외 출장을 갔어요. 그다음 이제 차관이 3번이나 전화를 해병대 사령관한테 하고 그다음 법무관리관은 이제 국방부 장관의 법무참모가 법무관리관입니다. 또 그 수사단에 여러 번 전화해서 뭐 어떻게 하라, 혐의 사실을 빼라, 여라 또는 빼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막 하면서 회유를 했던 정황들이 나오잖아요. 네. 사실 이것은 장관이 왜 그렇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국방부에서 간섭을 하면은 법을 위반하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았을 거예요. 직권남용이나 수사방해나 또는 외압이나 이런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죠. 아니까 명확하게 사실 이거는 장관의 지시하고 통상 보면은 문서 한 장 해서 국방부 장관 지시사항 이 사건은 이첩을 보류할 것 하고 딱 내리면은 누가 거절하겠어요. 그런데 본인들도 아니까 애매하게 뜻을 자꾸 전달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빼면 좋을 것 같은데 꼭 해야 되냐, 이첩해야 되냐 애매하게 하니까 네. 그 해병대 사령관도 고민이 많았던 것 같고 해병대 수사단장도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8월 1일 날 이첩하기 하루 전날 해병대 사령관하고 해병대 수사단장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번 토의를 해요. 국방부 안대로 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네. 해병대 사령관도 검토하라고 해서 해병대 수사단장이 한 장짜리로 보고서를 갖고 가서 또 보고를 했어요. 네네. 국방부 안대로 하게 되면은 해병대 사령관님도 직권남용죄로 걸릴 수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미 29일 날 유가족께 다 말씀드렸는데 유가족 분들이 분명히 반발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언론에 많은 부분이 공유가 됐는데 언론에서도 가만히 안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해병대의 명예와 또 이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는 이첩해야 됩니다라고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보고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해병대 사령관은 명쾌히 결심은 안 한 것 같아요. 어쩌지 하다가 네. 그리고 그 8월 2일 날 이제 정식으로 이첩을 시켰던 사항이죠. 그때부터 이제 그 사항을 해외 출장 나가 있는 장관한테 보고하니까 노발대발하고 이제 그때부터 항명이니 뭐 이렇게 바뀌어져서 나온 거죠. 아, 네. 지금 근데 신범철 차관은 나는 문자 보낸 사실 없다. 그냥 전화만 내가 3번 정도 했을 뿐이고 네. 내가 한 얘기도 일반적인 얘기였을 뿐이다. 법리적인 쟁점이 있으니까 네. 조금 시간을 두고 내가 출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런 얘기였지. 뭘 하라 마라 이렇게 내가 지시한 것도 사실은 아니다. 그냥 장관님이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입첩하는 거를 조금 보류를 해달라 이런 정도밖에 안 말한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원하면 포렌직도 내가 할 수 있다. 먼저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부가 그럼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나오고 KBS랑 이런 쪽에다가 이제 본인이 그냥 가서 딱 기자회견을 해버립니다. 네. 박 대령이. 네. 그러고 나니까 이게 항명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걸 집단 항명으로 처음에는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나머지 참고인, 그러니까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좀 빼줬어요. 그래서 집단 네. 항명이 아니라 개인 항명인 것처럼. 네. 자, 집단 항명으로 안 하고 개인 항명으로 이걸 빼준 거는 또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그것은 그만큼 이 수사가 무리한 수사였고 과잉 수사였고 수사가 엉터리였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네. 대통령실이나 뭐 네. 안보실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조금 너무 과했다 이런 걸 말하는 건가요? 처음 아니죠. 이것은 네. 사실은 우리 변호사님도 너무 잘 알겠지만 어떤 사건이 있으면은 네. 먼저 참고인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 피의자로 가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것은 집단 항명 수객죄 3명을 입건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대령은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사단 전체가 집단으로 항명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대령은 집단 항명 수객죄로 그 밑에 광역수사대장 중령하고 장관에게 보고서를 썼던 수사관은 2명은 집단 항명으로 입건한 겁니다. 이 집단 항명이란 건 어마무시한 죄입니다. 그러니까요. 전시에서 적과 접촉한 지역에서는 집단 항명 수괴자는 사형. 사형이에요, 바로. 그리고 집단 항명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고요. 네. 평시에도 엄청난 3년, 수괴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고요. 이런 엄청 어마무시한 거를 먼저 걸고
압수수색 바로 들어왔잖아요. 피의자라는 명칭으로. 그리고 나서 이거 여론이 악화되고 자신들이 법리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이건 너무 무리 가잖아요. 그래서 2명 집단 항명에서 다 빼고 이것은 수사단장 개인의 지시다 하고 해서 수사단장은 집단 항명 수개죄에서 그냥 항명으로 바꾸고 밑에 사람 2명은 이제 피의자에서 참고인으로 좀 바뀐 회유한 겁니다. 겁니까? 회유? 그대로 좀. 그래 이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뺨 한 대 때리고 너가 아닌갑네 미안해 이런 거랑 똑같잖아요. 이것은 네. 아마 변호사님은 이런 거 본 적이 없을 거예요. 피의자에서 참고인으로 가나요? 참고인에서 피해자로 가죠. 보통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만큼 이것은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과잉 수사에다가 수사 자체가 이것은 입건시킨 것 자체가 지금 무리가 있고 우왕좌왕한다는 그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네. 왜 국가기관인 국방부가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국방부를 불신하고 불안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집단항명의 수괴는 사형, 전시면 무기징역, 평시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중죄인데 어떻게 이 조사하는 과정 중에서 좀 부적절한 외압에 항거했다는 이유로 집단항명의 수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몰아붙이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게 이제 중론이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것은 저는 오랜 군생활을 하면서 사단장, 군단장 이런 거 할 때 우리도 군사 재판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 지휘관이 서명을 할 때가 많아요. 결정된 그렇죠. 거에 대해서. 그럴 때 보면은 이 정도 사안은 사실은 국방부가 비록 이첩 보류를 지시를 명확히 했는데 어겼다고 해도 이것은 항명죄라기보다는 지시불이행죄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 징계사항이지 이것을 뭐 형사사항까지 왜냐 이것을 구두로 명시되게 서면으로 딱 해서 문서로 해서 했으면은 그러는데 말로 하다 보니까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한 사람도 잘못일 수가 있고 의사소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도는 사실은 감찰에서 검찰이나 군사경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감찰에서 해서 지시불이행 정도로 하는데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것은 뒤에 뭔가 숨기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고는 또는 뒤에 아주 강한 힘이 작용하지 않고는 이렇게 하지 않죠. 이것도 너무나 비정상적이다. 그렇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뭐 김영 의원이라든가 유승민 의원이 이거 말이 안 되는 행동이다. 네. 20살 젊은이가 구명조끼도 없이 물속에서 죽어갔는데 그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런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거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지금 국방부 검찰에서도 신뢰를 잃은 상태고 네네네. 그러니까 국방부 자체 검사 어렵고 경찰도 지금 신뢰를 잃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첩시켰는데 한 5-6시간 동안 경북경찰청에서는 이첩을 안 시켰다고 지금 하잖아요. 네. 그럼 그 경찰 자체도 지금 신뢰를 많이 잃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데는 어떻게 했습니까? 특검밖에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공수처에 고소 고발을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공수처는 장군급 이상이에요. 중령, 대령, 부사관은 해당이 안 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먼저 여기에 관계된 상임위, 국방위, 법사위, 운용위, 네. 행안위에서 먼저 조사를 하고 그다음 특검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특검 가더라도 이건 좀 밝혔으면 좋겠다. 장관이 결재한 수사 결과 이첩 결정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진 거. 이걸 또 관철시키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국방부가 네. 막 움직인 거. 이게 MB 정권 당시 김태효 비서관으로 일했던 이종섭 현 장관과 임성근 사단장. 이게 인연이 네. 있기 때문에 임성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네. 사실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란 말이죠. 이것은 사실은 장관이 결재하고 그 다음날 바로 바꿨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고 이걸 도저히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위에 국가안보실과 그 윗선에 강한 개입이 없이는 이와 같은 형태를 그렇죠. 군에서는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밝혀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 윗선에 입김이 있었고 누구의 지시로 이렇게 됐는지를 밝혀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왜 의원님께서는 검찰 개입설은 그럼 어떻게 왜 얘기하신 거예요? 검찰이 개입했어요? 이것은
예, 제가 제보를 받으니까 네. 검찰 포항지청에 있는 검사가 군에 전화를 해서 이것을 빨리 넘겨라. 검찰로 포항지청이나 이런 검찰로 넘기라라는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국방부 법무관리관한테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네. 이런 제보가 있는데 국방부에서 확인했느냐 했더니 네. 본인도 들었다. 포항지청에 있는 검사가 해군 본부에 있는 군 검찰에게 전화를 한 것은 들었다. 네. 그런데 정보 공유 차원에서 전화한 거라고 본인은 얘기해요. 하더라. 그럼 왜 검찰에서 민간 검찰에서 왜 이것을 나서서 뭐 넘기라 또는 정보 공유를 하자 하겠습니까? 이것은 군에서 초동 수사를 하고 경북 경찰청에서 이관하면은 이첩하면 그제서야 경북 경찰청하고 그 민간 검사들하고 교류해서 정보 공유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예. 이것도 어떤 외압 때문에 그런 건지 업무를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장관 결재를 하루 아침에 뒤엎은 데는 뭐 큰 힘이 작용했을 것이다. 예전 같으면 포항지청에서 전해했다면 그걸 미리 선제적으로 했구나 하는데 지금은 검찰공화국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외압의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사실 이상해요. 일개 지청에서 네. 국방부 상대로 네. 이거 내놔라 말아라 이렇게 한다는 것도 좀 웃긴데. 네, 빨리 보내라 또는 뭐 정보공 이거 웃기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솔직히 저는 말하면. 이것을 행안위하고 법사위에서 한번 따져보도록 국방위에서는 따지기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복합적으로 따져봐서 어떤 외압이 작용이 돼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또는 이걸 축소하기 위한 것인지 또는 사단장이나 특정인을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상임위와 또는 그게 안 되면은 특검을 통해서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특검 얘기하셨는데 네. 국정조사 특검 이런 게 다 필요하군요. 그러면. 네네. 특검이 필요해요. 특검이 국정조사도 필요해요? 네.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네. 특검이 왜 한계? 국정조사는 무슨 한계가 있고 특검은 왜 괜찮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네. 그 수사를 해야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뭔 지시를 했는지 하려면 지금 국정조사에서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포렌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포렌식을 해봐야 그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국정조사에서는 그래서 자료 요구해서 자료 요구 제공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까지 가도 밝히기 어렵다. 이것은 수사를 해야 되는데 어느 수사기관에서 하는 게 맞느냐. 공수처도 다 해당자가 아닙니다. 그 장관이나 차관은 할 수 있지만은 그 하부적인 수사단은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이것이 우리 당의 또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검찰이 개입하거나 대통령실에서 자꾸 이렇게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뭔가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고 하는 이 시도, 네. 왜 이러는 겁니까? 자기네가 책임을 조금 줄여보려고 그러는 겁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저 개인적인 건 일단 축소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이고 왜냐하면 사단장까지 수사하고 공표하다 보면 일이 커지잖아요. 그리고 또 그 수사하다 보면은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나는 네. 지점도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또 특정인 사단장이나 여단장을 구명하기 위한 사실은 수사를 현장에 있는 대대급 이하로 국한되면은 언론의 주목도가 적은데 장군들이 들어가면은 또 언론의 주목도가 커져서 사건이 커질 확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축소 은폐를 하고 싶거나 또는 어떤 특정인을 구명하기 위한 프로젝트이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네, 지금 네. 대통령실에서도 제대로 된 답을 못하고 있잖아요. 있다. 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이런 방구도 지금 하지 않고 안 끼어들어요, 여기 차관은 지 것만 지는 네. 뭐 문자 보낸 적 없다. 그것만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수사가 맞습니다. 필요한 거죠. 박정훈 대령은 내 말이 틀린 게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임성근 씨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이 내용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해서 증빙하는 문자, 카톡인가 문자인가 네. 그것도 공개했어요 이미. 네. 예. 그래서 그 사람을 축소해서 그 사람이 아무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물리적으로 객관적 증거로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네. 지금
전면 승부를 하고 전면적으로 내가 나서서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럴 때 차라리 좀 도와주고 명확하게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용기를 우리가 북돋아주고 박수 쳐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 사실 수사단장 그 박대령은 아들이 육군사관학교 생도예요. 아. 그리고 박대령은 최고 계급까지 올라갔어요. 해병에서 군사경찰의 최고 계급은 대령이에요. 네. 그럼 더 이상 진급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네. 본인이 사실 위에서 장관이나 차관 지시든 해병대 사령관 지시를 그냥 따르면은 후환도 별로 없을 거고,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규정대로 했을 때 후환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은 아들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직접이든 그럼요. 간접이든 그걸 감수하고까지라도 나는 아들에게 떳떳한 군인 아버지가 되고 싶다. 나는 법과 규정대로 하겠다. 이런 사고인 것 같아요. 보통 같으면은 본인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아들과 연계되어 있으면은 사실은 위에서 시키면 시킨 대로 그렇죠. 하기 조용히 할 쉽잖아요. 텐데. 그러니까 국방부나 이런 데는 지금 이렇게 의도만 전달하면은 해병대 수사단장이 알아서 이렇게 해주길 원했는데 그게 아니라 법과 규정대로 하겠다 하니까 당황스러워서 전방위적으로 압박한 걸로 보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아들의 앞날까지 생각하면 너 다물어야지 이렇게 그냥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그게 아닌 상황이 돼버렸군요. 네, 뜨거가 됐군요. 뜨거가. 네, 그 박대령 스스로도 그걸 밝혔잖아요. 아들이 육사를 다니는데 생도인데 아버지로서 뜻하기 위해서 그러겠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대통령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상관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거였잖아요. 그럼 지금 지금 박대령도 상관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규정과 정의에 따라서 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말씀하시는 거하고 행동하는 게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제가 거기다 언급을 못하는 걸로.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네. 대통령께서도 고 최수근 네. 사망 사건이 났을 때 이것은 엄정히 수사하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럼 엄정히 수사한 것은 해병대 수사단이잖아요. 오히려 그거를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거를 국방부 장관이나 했다면은 그들이 오히려 항명죄죠. 맞습니다. 대통령의 그런 것들을.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듣다 보니까는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또 좀 자주 모셔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이나 진행 상황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영희 뉴스 인사이다. 잠깐 기다리시면요. 최진봉 교수와 함께 오겠습니다. 오늘따라 집중이 잘 안 된 것 같아. 모름지기 공부는 깨끗한 책상에서 해야 잘 되는가. 피곤한데 내일 할. 걱정 마세요. 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정치권 속에서 열불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분을 제가 수요일마다 모십니다. 열 받을수록 발음이 정확해지는 시사계의 촌철살인 래퍼. 아, 머리가 너무 좋아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말을 빨리 하고 말을 빨리 하면서도 정확하게 발음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또 최진봉 교수 정말 랩진봉 오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쁘시죠? 네. 네, 오늘 얼마나 잘하시는지 보고 앞으로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광복절이었어요. 그랬죠. 네, 대통령 경축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처구니가 없었죠. 아니 무슨 경축사? 아니 일단요 광복절 경축사잖아요. 광복절이 무슨 의미입니까? 일본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나라를 회복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일본에 대해서 한마디도 그러니까 이 광복이 어디서부터 왔고 이 광복절의 의미가 뭐냐? 그렇지. 아니 무슨 상황에 맞게 연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광복절 연설은 광복절 연설답게 해야 되는데 파트너? 남진의 파트너 노래밖에 모르겠어요. 파트너는 뭔 놈이 파트너야. 아니 물론 100번 양보해서 대통령 말처럼 일본과 우리가 뭐 꼭 나쁘게 지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과거에 잘못된 일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지금도 일본이 그러면 반성하고 있습니까? 반성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침략에 대해서, 강제징용에 대해서, 아니면 독도에 대해서 끝까지 자기들을 자기 나라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다른 날도 아니고 광복절이에요. 광복절. 아니 모든 것은요, 관계 회복은 반성과 사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한마디도 말을 안 꺼냈어요. 그러니까요. 파트너란 말만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광복절 축사를 그렇게 해요. 우리가 광복을 누리게 된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순국 선열들이 일본에 대응해서 목숨 바쳐가면서 싸워가지고 피로 지킨 나라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일본이 잘못했던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제 일본은 또 자기들 전쟁 승리한 날이라고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기념하고 합사에 가가지고 그 야스쿠니 신사에 가가지고 곡물 바치고. 아니 근데 자기네가 진 날 아니에요? 왜 자기네가 진날이지. 승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 승리지 그냥 진날이지 당연히. 아니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자기들이 참배하고 이러는 거 그것도 비판해야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개인 돈으로 곡물 바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개인 돈으로 공물을 바치든 뭐든 자기들이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는 반성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잘했다는 전쟁에 했던 사람들, 그 당시에 전쟁에 참여해서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합사돼 있는 그런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반성은커녕 그 말은 결국 반성 안 한다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논평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경축사라는 한 대통령이 경축사 하면서 파트너 정신 어쩌고 저쩌고 이게 지금 할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발언이 저는 조금 이게 진짜 무슨 광복절 경축사라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일본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만약에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일본하고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뭐 이런 말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이 들어간다고 하려면 그렇지. 앞에 일본이 우리 이렇게 잘못했었다. 네, 맞아요. 근데 일본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 안 한다고 하니 이런 식으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잘해보자.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렇죠. 말이 맞는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네. 앞에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 네. 근데 우리 혼자만 그냥 막 앉아가지고 니네랑 우리랑 같이 잘해보자. 이런 얘기 우리가 계속 떠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광복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일제가 우리를 억압하고 통치를 했었잖아요. 그 잘못된 네. 통치에 대해서 비판이 있어야 돼요. 거기로부터 광복한 날이니까 우리가 너무 기쁘다. 그렇죠. 이렇게 순국선열들이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갖게 되고 주권을 회복하게 됐다. 네. 그런데 일본은 아직도 반성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은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반성 좀 해라. 이런 얘기하고 그러고 나면 우리가 미래의 파트너로 같이 갈 수 있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문제가 없어요. 뒷말이 있다고 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앞에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네, 네. 광복절 기념사를 하는데 광복의 의미를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비판을 해야 할 대상이 일본인데 일본에 대한 비판을 안 하고 공산주의 전체주의 얘기하면서 그러니까요. 시민사회단체, 인권단체, 뭐 민주세력 완전히 민주세력과 인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마치 공산 전체주의 세력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꼭 집어서 누구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런 세력이 지금도 우리나라에 있다면서요. 그 몇 명이나 되나요 대체? 최진봉을 얘기하는 거였을까요 그러면? 뭔 소리예요 지금. 내가 정훈장군 해병대에서 근무했던 사람이야? 어디다 대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것도 이거였어요. 대통령이 이런 말을 여기서 하는 거 정말 부적절했는데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그 반국가 세력이 누굴 말하는 겁니까? 그래 없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누군지도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던져놓잖아요. 그러면 이해하는 거는 우리 몫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내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지금 우리처럼 비판적 입장을 내는 사람을 다 싸잡아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보수 진영한테는 먹잇감 하나를 툭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념 대결로 완전히 나라를 두 쪽을 나게 만드는 거예요. 공산주의 전체주의. 그러니까 민주당과 민주세력은 다 공산주의 전체주의라고 이해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뭐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대통령이 그런 의미로 들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세력이 있다면 몇 명이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죠. 지금 어디 공산주의 세력이 있어요? 전체주의 세력이 어디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분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 세력들의 준동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래요. 그럼 우리가 반국가 세력이란 뜻인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보수 진영이나 아니면 극우 세력들은 그렇게 공격을 해대겠죠 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명확하게 누군지 몇 명인지 이걸 밝히지 않은 상태 저런 말을 툭 던져놓으면 자기를 반대하거나 지금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갖는 사람들이 싸잡아서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아니 AP통신이라고 아시죠? 네, 미국 알아요. AP통신이 트럼프에 대해서 이런 지적을 했었어요. 트럼프가 계속 뭐 막시즘 얘기하고 공산주의 비판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보수 진영을 결집을 했어요. 극우 보수 진영을 미국 내. 그래서 대통령까지 당선이 된 거. 지금도 결국 민주당 공격하면서 계속 그 얘기 쓰고 있거든요. 네. 거의 흡사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AP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무슨 세력과 연관돼 있는 거 없고 공산주의나 무슨 전체주의나 북한과 연계된 게 또 없는 상황에서 네. 민주 세력을 싸잡아서 마치 공산주의 전체주의 세력인 것처럼 이해될 수 있는 말을 던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그렇죠. 국가를 분열시키는 그런 발언이라는 계속 생각이 들어요. 갈라치기를 계속해서 일부러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통합의 메시지를 내놓은 적이 없잖아요. 없어. 계속 분열만 그러니까 시키니까. 또 하나 문제는 뭔지 아세요? 뭐예요? 이런 비슷한 류의 발언들이 모든 행사마다 발언이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요, 3.1절 기념사, 기념사 많이 했잖아요, 대통령. 네. 분석해보세요. 거의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념적 대결을 부추기는, 아니, 그러면 3.1절은 3.1절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현충일은 현충일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광복절은 광복절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거기에 맞게 연설을 해야지. 그렇지. 연설 내용은 자유 얘기하고, 똑같아. 민주주의 얘기하고, 모든 공산주의 것이 얘기하고. 똑같아.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연설 비서관은 얼마나 편하겠어. 맨날 똑같은 말을 순서만 바꿔가지고 여기 썼다 저기 썼다. 한 번 더 넣었다 한 번 더 뺐다. 이러면은 모든 것을 다 써. 편하네. 신기하죠. 그러니까 편하네, 진짜. 월급 얼마 받는지 궁금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제가 군대에서 연설문 썼거든요. 아, 정훈장교 연설문 써요. 그래 잘 사단장. 쓰시겠네. 그 연설문을 잘 쓰죠. 한번 해봐요. 뭘 뭐라고 해봐요 썼는지. 지금 여기서 갑자기. 뭐라고 썼는지 이분들보다 잘 쓰는지 한번 보려고. 제가 이제 해병대 일사단에 있었잖아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해병대 일사단. 네. 당시에는 늘 들어가는 말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말. 모든 연설문에.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해병대, 귀신 잡는 해병대, 신안을 남긴 해병대, 뭐 이런 말은 꼭 들어가야 돼요. 저도 대한변협에서 대변인 아, 생활을 그렇습니까? 2년 수석 대변인을 2년에서 4년 동안 대변인 했잖아요. 맨날 글 쓰고 맨날 성명 발표하고 맨날 나가서 얘기하고 얼마나 제가 열심히 했겠어요. 그랬군요. 저는 네. 나름대로 그래서 전문가였어요. 오늘의 노영이가 있는 거군요. 자,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야당에서 윤 네. 대통령 축사를 극우 유튜버의 독백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물론 이건 유튜버들이 한 얘기예요. 그거 유튜버들이 했던 얘기를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유튜버를 본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많죠. 네.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내용이 거의 지금 내용과 똑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 전체주의, 그러니까 민주 진영과 민주 세력과 노동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인권운동하는 사람을 전부 다 공산주의자로 매도를 해요. 맞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갖거나 보수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갖는 사람을 다 싸잡아서 친북, 종북 이렇게 몰아가잖아요. 막 네.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 논리가 지금 대통령의 연설문에 들어있다는 게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맞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면 어느 한 진영에 치우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보수 진영을 대표해서 대통령이 됐지만 대통령이 된 이상은 전체를 보고 얘기를 해야죠. 네. 사실관계 확인된 걸 얘기를 해야지. 그럼 극우 유튜버들은 그걸 통해서 돈을 벌고 자기들 어떤 세력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돼서 그렇게 하지만 그걸 대통령이 그대로 인용한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렇죠. 자, 방통위가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제청, 정미정 EBS 이사 해임 안건을 두 명이서 단 두 명이서 네. 심의 의결했고 두 명이 모두 다 오케이 좋아 해가지고 가결돼 버렸어요. 그랬죠. 김현 의원 여기서 나 도저히 여기 못 들어간다 해서 빠졌는데 그냥 우리 두 명 있으니까 두 명이 알아서 해서 만장일치야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진짜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통의 기본적 목적, 방통위 설치법을 보면 네. 합의제 기구의 합의제.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무슨 뭐 예를 들어 표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표결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최대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방통위의 5명 위원 중에 정원이 5명인데 야당의 추천을 받아서 2명을 집어넣겠습니까? 그 취지가 뭐냐고요. 방통위 설치에. 위원회로 만든 이유는 또 뭐예요? 이게 독임제 장관제, 뭐 국토부나 아니면 행안부나 여가부나 이런 것처럼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네. 그러니까 3명은 정부 여당이 추천을 하고 2명은 야당이 추천해서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라고 만들어 놓은 조직이에요. 그러면 그 정신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2명, 그러니까 3명이 그것도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정원의 뭐 몇 분의 몇이 아니고요. 재적위원이에요. 재적위원회 가만 쓰니까 현재 임명된 사람이 3명밖에 없는 거예요. 재적위원이 3명인 거예요. 그러면 정원은 5명인데 2명이 없는 상태에서 나머지 2명,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이 정부 여당이 추천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 맘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위원회의 의미하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래서 일부러 최민희 의원 같은 사람 임명 안 하는 몇 달 거지. 내내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들어가면 2대2가 돼버리니까 네. 임명 안 해놓고 2대1로 만들어놓고 자기들 맘대로 모든 걸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방통위 이거 기본적 분명히 설치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나 이런 데 가면 문제가 분명히 돼요. 문제가 있다.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근데 이거를 해가지고 KBS 이사장 지금 해임해버렸고 정미정 이사도 지금 해임했잖아요. KBS 이사장이 해임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숫자가 바뀌어버렸어요. 네. 지금의 정부 여당 추천 인원이 훨씬 한 명이 더 많아요. 그럼 이제 다음 수순은 뭐겠습니까? 사장 해임만 낼 거예요. 두고 보세요. 사장 해임만 낸다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꽃길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동관 지금 후보자한테 손에 칼을 묻히지 피를 피를 묻히지 묻히지 않기 않게 위해서 하려는 거죠. 꽃길을 만들어주고 내가 산화하겠다. 대신 내 길을 딴 길을 만들어줘라. 그래서 지금 김여재 직무대행에게 다른 데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지금 다른 이름이 네.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고. 네. 물론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후보자로 거론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남 이사장이 KBS 남 이사장이 나 도저히 이거 못 받아들인다라고 얘기했고요. 남 이사장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수많은 언론인 협회에서 이건 절차적으로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그렇죠. 우리가 못 받아들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형사 고발도 할 수 있다. 가처분도 하겠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에도 이거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이거 정말 되죠. 잘못하고 있는 거다, 대통령. 이 얘기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여요. 밀어붙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정부가 무도하고 정말 법치라고 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그야말로 군사정권 시대나 가능했던 일이 아니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이게 전방위적으로 MBC, KBS, EBS 세 개의 공영방송사가 있잖아요. 네. 이 세 개의 공영방송을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게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사회를 이렇게 공격하는 이유고, 이사회의 인원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사회가 추천권과 임명권을 갖고 있는 사장들의 해임을 끌어내고, 그리고 나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사장을 앉히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네. 다른 의도는 전혀 없어요. 이사회를 왜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정원이 5명인데 3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5명을 다 임명하고 나서 하든지 그러면.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미 국회 통과에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임명도 안 하고 있어요. 왜 임명을 안 하겠어요? 2대1 구조로 가야 되니까. 그 임명하면 2대2 구도가 돼요. 그럼 아무것도 못 해, 이제. 그렇죠. 2대2가 되면 표결해봐야 동수가 되잖아요. 처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남영진 이사장 같은 경우도 본인이 뭐라고 하면 우편으로 송달을 했는데 못 받았어요. 못 이게 받았다고. 비상임이에요, 비상임. 이사장이나 이사는 상임이 아니고 비상임이기 때문에 항상 거기 근무를 하지 않아요. 이사에 있을 때 가는 거지. 그러니까 해임 제청 처분 사전 통지서를 못 유치 받았어요. 송달했다고 주장했으나 네. 이걸 못 받았다 우리는. 그렇죠. 그 당시 내가 휴가였다. 휴가였다. 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통지도 못 받았는데 나를 잘라버린 거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해명 절차나 소명 그런 절차가 게 없이 잘라버린 거예요, 그냥.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주장하고 그것도 있는 문제가 거예요. 되는 거죠. 맞아요. 게다가 14일 열린 회의에서는 방통위가 금요일에 사무처가 안건을 보고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위원 간 비공개 간담회를 거친 다음에 수요일날 전체 회의를 통해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끔 원래 되는 게 그렇죠. 관례였는데 네, 맞아요. 그냥 월요일에 몽땅 다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위원 간 간담회도 없이. 네, 네. 이게 되냐고. 그러니까 왜냐면 방통위가 아까 합의제 기구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야 의원들이 함께 있어요. 추천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항상 월요일날 티타임이란 걸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안건을 뭘 올릴 건지 어떻게 처리할 건지 하는 건 논의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요일날 모여가지고 의결을 해요.
근데 그 절차를 없이 금요일 날 올려가지고 월요일 날 처리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사전에 어떤 안건이 올라오는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김현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결을 들어가서 표결하기 전에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합의제 기구니까. 아까도 제가 계속 합의제 기구란 말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야당이 2명이나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겠냐고요. 야당의 의견도 들으라는 얘기잖아요.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네. 그러려면 뭐하러 위원회로 만들어놔요. 그냥 독임제 장관으로 만들어 놓지. 방통부를 만들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먼저 월요일 날 모여서 어떤 안건을 어떻게 의결할지 해서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수요일 날 이제 의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절차를 완전히 깨버리고, 이게 물론 이거 법에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몇 년 동안, 관례로. 수십 년 동안 네. 관례로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그게 합의제 기구의 원칙이고. 그런데 네. 그걸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야당 의원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지. 자료도 제대로 안 준다잖아요. 네, 안 사무처에서도. 준대요. 네. 게다가 이제 18일 날 이동관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야가 지금 서로 벼르겠다, 나는 철벽 방어하겠다 이러고 있대요. 되겠습니까? 저는 일단 이제 사보임을 좀 진행하고 있어요, 사보임? 지금. 왜냐하면 교육위원회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교육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옮기는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 학폭 문제를 부각시키니까. 네. 저는 이번에 이동관 이 후보자의 가장 큰 문제는 언론관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죠. 언론관이 중요하죠. 문제는 이게 국민들한테는 파급력이 약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언론관,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과거의 어떤 경력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동관 수석은, 저는 언론 전문가로서는 도저히 여기에 오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로는 사람들한테 마음을 이끌어내기가 어려워, 여론을 주도하기가. 그래서 민주당이 저는 이 학폭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 문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저는 거론해야 생각해요. 학폭 문제와 부동산 문제는 상당히 많이 지금 사람들한테 휘발성이 있는 이슈거든요. 네. 이 부분이 저는 부각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론관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파급력이 약해. 국민들이 볼 때는 뭐 다 똑같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 통제의 문제도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 외에 지금 계속 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학교 폭력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그러니까 발굴해서 이걸 폭로하고, 또 하나는 지금 소희초 그 선생님 관련해서 네. 교권 침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 어머니 되시는 분인가 이동관 후보자의 부인 되시는 분이 학교에 찾아가서 뭐 압력을 넣고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저는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연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이 어떻게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가? 1% 가지고 뭐 대의원? 아니 1% 해가지고 어떻게 20억 차익을 노리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요. 그냥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재산이 이렇게 급박하게 늘어난 것도 그렇고, 말도 안 되죠. 그다음에 탈세 얘기도 있잖아요. 증여세 관련돼서 이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부각. 이거는 이 일반인들의 뭐랄까요, 분노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번 청문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발굴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동관 씨는 사실은 그 광우병 파동으로 촛불 집회 있었을 때 네. 그 극우 성향을 가진 김모 기자가 네. 그때 당시 분신 사망한 이병렬 씨에 대해서 아주 막말을 했어요. 그랬죠. 민주노총하고 뭐 이런 데서 분신 시도하면은 평생 먹고 살 돈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분신한 거다. 뭐 이런 네. 말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었는데, 뭐 이런 거를 하게끔 일부러 지원을 해준다거나. 기사 마사지 같은 거를 해준다거나 뭐 아니면 인사 청탁 같은 거 하여튼 엄청난 비리가 지금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괜찮다, 이거 아무 문제 안 된다, 이런 주장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관 씨는 기본적으로 언론에 대해서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서 개념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개인적으로. 네. 근데 이런 분이 방통위원장을 맡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특히 공영방송은요, 피폐화돼요, 피폐화돼. 정권 홍보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고요. 그렇죠. 예전에 MB정부 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전력으로 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번 사건도 그래요. 민영배 의원실에서 밝혀내서 경향신문이 보도를 한 네, 내용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이제 극우 기자라고 표현한 이 사람 프리랜서 기자예요. 어디 그렇죠. 소속된 기자도 아니고. 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더, 저는 또 이거 읽으면서 황당히 뜨게 뭐냐면, 무슨 종교 집회 철야 기도회인가 거기 가서 얘기한 거야. 아니 무슨 교회가, 저는 종교 교회인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듣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야지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어쨌든 그런데 거기서 얘기했던 얘기가 지금 말도 안 되는 광우병 파동 때 민주노총 소속의 전주 지부에 있는 분이 분신을 하셨어요. 물론 조금 이제 고통을 겪으시다가 사망하시게 됐는데,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주를 받아서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손해배상 해야 된다고 나온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법원에서도.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영상, 이분이 강연했던 영상을
제1비서관, 언론비서관이 대변인실 밑에 있어요. 당시에 대변인이 이동관 씨였고 대변인실 밑에 있는 언론비서관이 유포를 했다는 거예요. 동영상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민정수석실에 요청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법률 비용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법원에 가서 그 2천만 원 배상 확정 판결을 받고 1심에서는 각각 1,000만 원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 배상하라 이런 처벌을 받은 사람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라고 요청을 할 정도면 얼마나 잘못된 언론관을 갖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과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방송통신위원장에 앉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재난이다,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봤자 어쨌든 청문회는 벌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열릴 것이고 18일 날. 그다음에 여당에서 열심히 방어를 할 것이고 뭐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안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냥 임명해버리면 끝이잖아요. 아무런 그렇죠. 소용이 없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런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언론 관련된 문제를 얘기하면 국민들에게 많은 부분 좀 어렵기도 하고 받아들이는데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이해하는데도 어려울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민감한 건 학교 폭력 문제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부동산 관련된 문제, 탈세 문제, 네. 증여세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저는 공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지난번에 정순신 씨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때도 사실은 그 더 글로리하고 그다음에 학폭 문제가 연결이 되면서 국민적 분노가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물러났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식을 민주당이 좀 채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방송 장악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언론 전문가들이나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다고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렇게 피부로 와닿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폭력 문제와 부동산 문제, 경제 문제, 그래서 세금 문제 이런 문제들이 더 적극적으로 좀 비리들을 찾아내서 이걸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국민적 여론과 분노가 커지고 그래야 물러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포기할 수 있지.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방송의 공정성 갖고 얘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귓등으로도 안 들을 거다. 그냥 임명할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되면 피해는 누가 내요? 우리가 당해요. 우리가. 국민 모두가. 올바른 정보를 듣지 못하고 공영방송이 공정한 보도를 안 하게 되면 그 피해가 국민한테 가는 거예요, 고스란히. 아휴, 뭐 말을 들으면은 말씀을 시원하게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답은 없네요. 그렇잖아. 피해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온다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아까 제가 네. 말씀드린 건 네. 국민적 여론을 움직이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없다 이렇게 그래요? 볼 수 있어요. 아유,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신당식 변호사 그리고 김필성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나가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꾹꾹꾹꾹 눌러주시고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개념 자동차 커뮤니티 앱 차통. 차통에서 내 차 등록하고 나만의 NFT를 만들어 보세요. 커뮤니티에 사진만 올려도 NFT가 발행됩니다. 발행한 NFT로는 수익 창출까지 가능해요. 내 차 정보도 공유하고 관심 있는 차종은 팔로우. 시세 조회, 시공사 정보, 중고차 매매까지 한 번에. 내 차의 모든 것 차통.